미국 입국을 제한했던 코로나 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인 관광업계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물론 실제 예약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모두 440만 명이 여행을 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와 가스비 상승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을 마침내 도출했습니다.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화상을 통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현안에서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다음 주쯤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출발하는 미국 입국. 대부분 규제가 해제되면서 관광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관광업계도 분주한 모습이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예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인이 많이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인정하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예약이 무려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업계는 다음 달 말까지 한국 여행객들의 예약률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등 7종류의 백신을 맞은 분에 대해서 자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관광의 문의가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 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리라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여행자가 내년 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업계는 대답했습니다. 캐나다 여행객도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빗장을 걸어왔던 미국의 국경이 전면 개방되면서 관광업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경이 오픈되면서 미국 서부 관광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 예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화로 언제쯤 올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제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여행사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들의 예약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개월 동안 적용해왔던 미국 입국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미국 여행업계는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에서는 모두 44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추수감사절 여행객 440만 명 수준은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솔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 수가 급증한 이유는 백신 접종률 상승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터샷을 맞으면 그 효력은 1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자 CEO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부스터샷 접종 대상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파이자는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최초 2차례 접종을 받았을 때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Booster shot, the third dose, is the one that gives very high level of protection, higher than the originally achieved levels of protection, which was 95% with the two doses. 관건은 이 효과의 지속기간. 파이자의 앨버트 불라 CEO는 한 차례 추가 접종의 유효기간은 앞으로 몇 개월이 더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1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looks like that it will last for a year. Looks like that there is a chance that this will become an annual revaccination. 미 언론은 파이자가 오늘 중으로 미 식품의약국 FDA 등 미 보건당국에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 줄 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파이자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승인이 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FDA가 오는 25일인 추수감사절 전까지는 파이자의 이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외부 자문기구는 지난 9월 부스터샷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면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엔 반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한동안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던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의 렌트비 상승이 임박했다. 남가주 대학교 USC 러스크 센터에서 오늘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입니다. 팬데믹 발생과 함께 인구가 몰린 외곽 지역은 물론 공실률이 높았던 도심 지역에서도 렌트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직 공실률이 5%를 웃돌고 있는 한인타운도 이미 렌트비가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곽 지역보다는 상승폭이 낮겠지만 도심 지역의 높은 인구 흡수율이 렌트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운타운과 베버리힐스 등도 한인타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공실률이 낮은 외곽 지역에서는 렌트비 인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으로 2년 후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평균 $410, LA 카운티의 경우 $252의 렌트비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샌디에고 카운티는 $310, 벤트라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41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실률이 극히 낮은 렌초 코카몬가와 옥스나드 등 일부 도시는 무려 3자릿수 렌트비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을 마침내 도출했습니다. 이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인 K2.5 하이브리드안이 우선 LA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을 찬성 12대 반대 2표로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주법에 따라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번 더 진행합니다. 공청회는 내일과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이후 다음 달 1일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표결을 갖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시장이 최종 서명하면 모두 통과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단일화된 한인타운을 지지하고 있어 큰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반발이 심해지면 한인타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일 정오부터 진행되는 공청회는 LA 시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미 전국에서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관련 소송 건수는 모두 1,05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390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2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는 한인 추방재판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에는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부족 사태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산업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와 공감대 속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 시한 이튿날,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문 장관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자료 제출이 미국 정부와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며 추가 자료 요구는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 하에서 자료 제출이 기업하고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예상은 되지가 않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 원인 분석과 대응을 위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재고와 주문, 고객사 정보 등 26개 항목의 설문을 제시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 시한이었던 어제까지 189개 업체가 자료를 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그동안 자료가 부실하면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압박해왔는데 자료 제출이 끝나자 강요가 아닌 협조 요청이었다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It is laughable to suggest that it's coercion because it is voluntary. We're asking them to cooperate with us. 문 장관은 러먼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연결해 반도체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는 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주쯤 화상을 통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만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재 측 정치국원은 올해 안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사격훈련장에는 거대한 미군 항공모함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옥두 파원이 베이징에서 보도하겠습니다. 항공모함 옆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미국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의 수중폭파 내구성 시험입니다. 그런데 중국 신장 위구르의 사막에서 이 항공모함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한 구조물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사격훈련장에 미군의 항공모함과 미사일 구축함을 닮은 대형 모형이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철로 위에 놓인 모형도 발견됐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군이 탄도미사일 시험에 활용해온 곳으로 모형들은 지난 9월 이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미군 전력의 핵심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위성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모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导弹目标形状证实美国航母和驱逐舰的形状，那请问是否属实？我不了解你提到的情况。 중국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지난 7월과 8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역대급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신냉전 속에 양국의 치열한 군비 경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일본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 지난 8월 말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 200명 정도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 모범국 독일엔 다시 코로나 바람이 거셉니다. 역대 최다 하루 확진 3만 명에 육박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ofortige Impfpflicht. Mit allem ohne Wenn und Aber. 지난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던 영국, 덴마크 등 주요 유럽 국가 사정도 비슷합니다. Every single country in Europe and Central Asia is facing a real threat of COVID-19 resurgence.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에 사망자는 지난 3차 대유행의 4분의 1로 낮아졌지만 확진자 급증은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지난 8월 말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2만 3천 명의 정점을 찍고 급격히 내려와 지금은 2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의 6분의 1 수준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일본은 더 낮아졌습니다. 검사 건수를 줄이는 편법으로 확진자를 줄였다면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들이 일본의 미스터리라며 특집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역 수장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서 생긴 자연 면역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접종 완료율은 비슷하지만 확진자가 훨씬 덜 나왔던 점에서 우리는 확산세가 지속한 뒤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해도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65세 이상 그리고 비만 당뇨병 등 고위험군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이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아 오늘도 노번데이가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 지난 4일부터 발령된 노번데이가 오늘 밤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야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나무를 태우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내일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후 3시부터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적 재산 보호 방법과 수익화라는 주제로 성기원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미국에서 창업 후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항들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할렘의 한 상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인 식당 등 7개 업소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지난 3일 새벽 3시쯤 맨하탄 할렘 134 스트리트의 1층 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한인이 운영하는 소울푸드 전문 식당 메나스가 전소되고 한인 생선가게 레녹스 피시마켓이 진화 과정에서 뿌린 소방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4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귀네 카운티에서 4개 학교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합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국은 스쿨존의 과속 방지와 경찰 인력의 운영을 위해 브레셀톤 덩컨 크릭 초교와 센터빌 앤더슨 리버시 초교, 노크로스 그레브스 초교, 뷰포드 레니어 고교에 내년 초까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노동 노사 관계국이 다음 달부터 실업 창구 운영을 부분 재개합니다. 노동노사 관계국은 대면 업무를 당초 9월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연기됐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실업 창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64%나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특검보다는 12%나 높았습니다. 먼저 한세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특검 도입 63.9, 검찰 수사 29.1%로 3명 중 2명꼴로 특검을 선호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와 특검 수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는지 물었는데 특검 응답이 57.3%로 과반이었습니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 모두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는 특검, 진보는 검찰과 공수처로 응답이 엇갈렸는데 중도층에선 특검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선 추가 지급 반대는 39.1, 선별 지급은 35.3, 전국민 지급은 23.5%였습니다. 지급 반대는 주부층에서 선별 지급은 자영업자, 전국민 지급은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적극적인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선별적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선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유지가 63.2%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보다 배가량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25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광주와 봉하마을을 찾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어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경제지가 주관한 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일정을 재개합니다. 해당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당의 대선 후보가 처음 조우하는 자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이후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 등 자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사건 특검 수용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토론회 후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인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김해 봉화마을을 찾습니다. 광주에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인데 대선 경선 기간 논란이 된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인데 중도와 진보로의 지지세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어제 전국 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내각과 함께 1호 공약인 주 4일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 모두 성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SBS 배분입니다. 네, 내년 한국 대선은 한국의 20, 30대 표심이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부동층도 가장 많은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SBS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 41.4%, 30대의 32.1%는 현재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이하에선 이런 부동층의 비율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합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선에 무관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표 의향을 보면 반드시 또는 가능하면 대선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모두 90%가 넘습니다. 1,343만여 명,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는 20, 30대가 최대 부동층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은 그 표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20, 30대 젊은 층의 표심은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 유리할 거란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달라진 흐름도 보입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0대, 30대에서 모두 과반 득표율을 얻을 걸로 예측됐던 겁니다. 양극화와 공정성 이슈에 민감하고 진영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전략적 투표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현실적 문제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은 보수, 40대는 진보 성향으로 기우는 데 반해 20, 30대는 그런 일관된 경향성은 약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청년 표심을 잡는 데 각별하게 공을 더 들이는 배경엔 이 세대의 특성과 투표 성향이 복합적으로 놓여 있는 셈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지난 2010년 폭침된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번째 건조된 차기 신형 호위함 진수식. 11년 전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폭침된 천안함을 기리는 의미로 천안함이라 명명했습니다. 과거 천안함은 1300톤급 포항급 초계함이었는데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인 2800톤급 대구급 호위함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각종 음파 탐지 장비와 어뢰를 장착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천안함에 없었던 함정 공격용과 지상 공격용 미사일, 근접방어 무기 체계로 무장해 화력도 대폭 키웠습니다. 우리 군의 7번째 차기 호위함인 천안함은 수사함과 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호위함 1, 2, 3, 4번함의 차례로 생겼던 추진축과 추력 베어링 긁힘 결함 현상이 설계와 부품이 같은 7번함 천안함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천안함은 결함 발생 여지를 떠안은 채 시운전에 돌입합니다. 진수식엔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이 참석했는데 최원일 전 함장을 포함한 생존 장병 58명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피격된 천안함이 잠수함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가 지난달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항의 차원의 불참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국 SK그룹 입사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킹이 아니라 관리자 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이른바 구글링으로 새어나갔습니다. SK그룹 채용시험인 SKCT와 몇 가지 개인정보를 조합해 검색하면 이름과 생년월일, 영역별 시험 결과, 지원회사 등 7개 항목이 담긴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룹 채용시험인 SKCT를 운영하는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K는 지난 4일 외부인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300여 명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확인해 별다른 유출 없이 삭제됐지만 나머지 300여 명의 정보는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로그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SK 측은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즉시 차단했고 응시 기록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지원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 등으로 인한 홈페이지 유출이 아닌 검색을 통한 노출인 점을 토대로 관리 실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바뀌거든요.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로 그게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 측이 홈페이지 보안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본격적인 연말 시즌에 접어들기도 전에 벌써부터 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귀중품 소지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를 착용한 사람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강도는 집까지 쫓아와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는 예방이 지름길입니다. 이빅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